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숨은 주역 인삼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신들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국가로부터 인삼을 지급받아갔습니다. 인삼은 중국과 일본 현지에서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삼을 출장여비로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인삼은 화폐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인삼이 화폐의 기능을 했다는 사실은 인삼을 세는 단위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삼을 세는 단위를 채라고 합니다. 한 채는 750g입니다. 왜 750g이 인삼을 세는 기본 단위가 되었을까요? 이 단위는 재배종 인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 산삼을 거래할 때부터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산삼의 무게를 측정할 때 금의 무게를 달아보던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금의 무게를 재는 기본 단위는 한 돈으로 3.75g이 됩니다. 즉, 금 한 돈의 200배가 되는 750g이 인삼의 기본 단위가 된 것입니다. 한 채는 대략 인삼 7뿌리에서 8뿌리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인삼이 금 200돈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엄청나죠? 이러한 인삼의 높은 가치는 20세기에도 큰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종실록에는 홍삼 15,000근을 중국에 팔아 무기 구입에 썼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자금을 마련하는 재원이 바로 인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시기에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중국에서 인삼을 판매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고려 인삼은 중국 내에서도 명성이 높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료에 따르면 1892년 고려 인삼의 가격은 미국삼의 5배, 일본삼의 4배, 중국삼의 10배에 달해 실제 금값과 맞먹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인삼을 팔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리했다는 점도 인삼을 선택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들 인삼 상인들은 상하이에서 상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운영하는 상점은 독립군들의 은신처가 되었고 인삼을 판매한 수익금은 임시정부와 독립군들에게 활동자금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에서 인삼 상인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22년 조선 총독부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고려 인삼이 한국인, 한인 독립운동에 이용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일본 본국에 보고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고려 인삼의 뛰어난 효능과 높은 가치를 이용해 한국 상인들은 동남아와 북미 대륙까지 진출했습니다. 1894년부터 1899년까지 샌프란시스코항을 통해 입국한 150명의 한국인 가운데 90명 정도가 인삼 상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인삼 상인들은 당시 미국의 대륙횡단철도 건설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삼을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수익금은 초기 한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회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이 단체는 이후 미주 지역 최대의 독립운동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인삼 생산지는 해방 이후 한동안 유지되다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인삼의 대량 생산과 재배 기술은 거의 유일하게 개성 지역에서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발발하고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까지 인삼의 생산, 가공, 유통은 개성 지역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성과 그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은 홍삼으로 가공된 뒤에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홍삼은 인삼을 수확해 껍질째 증기로 쪄서 건조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홍삼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가치가 정부의 주요한 재원이 될 정도로 컸습니다. 이로 인해 홍삼의 원료가 되는 인삼의 재배부터 시작해 홍삼을 제조하고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홍삼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개성 지역의 인삼 재배지가 황폐해졌고 더욱이 남북이 분단되면서 인삼의 주산지가
그리고 특히 홍삼 제작을 위한 특별 경작구역으로 지정된 개성과 인근의 8개 군이 모두 북한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남쪽, 한국의 인삼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후에 인삼 정책은 한반도 남쪽에 개성과 같은 대규모 인삼 재배지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시 여러 지역들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부여가 선정되었습니다. 부여는 분단되기 이전부터 인삼을 대량 재배하고 있었던 금산이라는 지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인삼 농사를 짓기에 적절한 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금산에서 생산되던 인삼이 홍삼을 만들 수 있는 인삼이 아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채취 후 껍질을 벗겨 그대로 건조시켜 가공한 백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고 난 뒤 제대로 된 산업시설이 없었던 상황에서 인삼은 몇 안 되는 수출품이었고, 특히 홍삼은 다른 인삼보다 훨씬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홍삼 재배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홍삼을 제조할 수 있는 개성 인삼의 종자를 어떻게 구하는가였습니다. 이를 위해 3종 회수 작전이 펼쳐집니다. 3종은 인삼의 종류, 인삼종을 회수하는 작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개성에서 인삼 생산과 홍삼 제조를 관리하던 개성인삼전매청의 공무원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여에 새로운 인삼경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성인삼종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38선을 넘어 개성으로 돌아가 인삼종자를 구해오기로 합니다. 마침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개풍군 망포에 개성인삼종자가 다량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본격적으로 3종 회수 특공대를 조직해 특수작전에 들어갑니다. 이 특공대는 피난 내려온 인삼전매청 공무원 2명과 인삼 상인 3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1952년 전후에는 38선이 그어지긴 했지만 강화도에 피난을 내려와 있던 개성 사람들이 밤에 배를 타고 고향으로 올라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들 특공대도 밤에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가 망포에 잠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인삼종자는 당시의 인삼보관법에 따라 모래와 섞어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3종 회수 특공대 대원들은 모래 속에서 인삼종자를 골라내 가만히 4개의 나무에 담은 뒤 타고 왔던 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배에 오르려고 하는 순간 중공군들이 이들을 발견했고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 없이 무사히 강화도로 돌아왔고, 이들이 가져온 개성 인삼종자는 다시 인천을 거쳐 부여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분단 이후 한국에서도 홍삼의 대량 생산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인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부여받아 존재했습니다. 때로는 귀한 약재로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상징했고, 때로는 자신의 권력과 부유함을 보여주는 위세품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 독립투쟁을 위한 비밀 자본이 되기도 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유일한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인삼은 어떤 가치를 표상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인삼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해보고, 한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인삼의 생산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